안녕하세요. 원데이 치과 대표원장 김진환입니다. 오늘 2024년 첫 유튜브 라이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첫째 주 목요일 날 하게 되는데 독감이 걸려가지고 지금도 약간 이렇게 걸어 있고 하는데 컨디션이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닌데 독감 때문에 한 주를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건강 주의하시고요. 겨울에 독감이 요즘 바이러스가 되게 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보다 오히려 더 심했던 것 같고 굉장히 힘들고 아팠네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 처음 걸려봤던 것 같은데 독감이. 그래서 굉장히 몸이 힘들고 피곤한 것 같고 아직도 컨디션 난조가 심한 상태입니다.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실시간 올려주시면 할 것 같고요. 최근에 제가 뭐 기사들이나 이런 것들로 관련해서 늘 관심이 있었던 거지만 이제 치주질환하고 전신질환하고 관계에 관해서 글들을 신문 기사나 칼럼 같은 데 좀 쓰고 있고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진 사항들도 많이 있고 일단 구강 내에는 세균들이 많이 있으니까 몸을 따라가다 보면 전체 몸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뭐 이런 걸로 가지고 뭐 심장질환들이 있는 분들이나 치주질환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이 심장질환 차이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치매라든지 당뇨라든지 고혈압 같은 거 골다공증 뭐 이런 것들 뭐 조수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류마티스 관련된 것들도 좀 높아진다 뭐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치아라는 게 결국에는 씹어 먹기 위해서 소화 기능을 하고 있고 하긴 하지만 뇌에도 되게 가까이 있거든요. 치아를 움직이는 뇌 신경들이 되게 큰 신경들이 치아를 움직이고 있어서 치아가 있어서 식사를 잘 하시는 것 자체가 치아 건강에 전신 건강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죠. 예전에는 저희 어렸을 때는 뭐 지금은 거의 없어졌지만 야매라고 해서 시골에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집에 가서 치료를 하고 3, 40년 이런 치료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쁜 제대로 되지 못한 치료들을 받았을 때 그 결과가 바로 나타난다고 그러면 그런 치료를 안 받겠죠. 아무리 싸다 할지라도.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들도 마찬가지고 한두 개씩 빠지고 망가지고 할 때 당장 쉽게 좀 불편한 것들이 있지만 몸의 전신 건강에 영향을 주는지 아닌지는 직접적으로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심각성을 바로 못 느끼는 경우들도 있고 그 치주질환이 꼭 없더라도 치아 하나가 물리는 관계들인지 치아 개수와 치매의 상관관계에 관한 이런 연구들도 있어요. 일본에서 이런 연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치주질환보다는 그 앞에 사실은 더 관심이 많긴 한데 보시게 되면 위아래로 치아들이 맞물리고 있을 때마다 아래 치아들이 위에 치아에 올바른 힘들을 전달해주고 이것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씹혀야만이 그리고 올바른 힘이 가야만이 뇌랑 근육 머리 부분에도 제대로 된 힘들을 전달해 주거든요. 그래서 근육들에게도 자극을 아무래도 줘야 혈액순환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치아를 움직이고 턱을 움직이는 것들은 근육들이 잡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 교합근이라고 저작근이라고 하는 근육들이 움직이는 거고 두개골 전체에 근육들로 쌓여져 있거든요. 뇌를 싸고 있는 것들도 두개골 뼈가 싸고 있지만 그 밖에는 근육들이 싸고 있다 보니까 근육들이 싸고 있고 또 특히 목 뒤쪽 부분에 이런 근육들이 또 목을 싸고 있는 거라서 앞니 쪽의 턱의 움직임, 턱으로 식사를 제대로 하는 것들이 위에 치아에 자극을 주게 되고 그 자극들은 치아 안에 있는 신경에도 영향을 주는 거지만 겉으로는 싸고 있는 근육들이 혈액순환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게 됩니다. 원래 계속적으로 적응이 되고 그러니까 뇌라는 건 마찬가지로 어떤 행동을 할 때 아니면 움직임이나 이런 걸 할 때 최소의 에너지를 써서 뭔가 움직임을 하려고 하고 효율성을 높여갖고 뭐 같은 반복을 할 때 만약에 저희가 운전할 때 늘 반복되는 길을 가게 될 때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하게 되는 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아니면 어디를 찾아갈 때 새로운 길을 찾아가거나 하면 신경을 쓰게 되고 새로운 정보를 인식해서 뭔가를 하게 되지만 늘 반복되는 업무를 할 때는 늘 하던 일들만 계속하기 때문에 뇌에서 에너지라든지 신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배를 잘 안 해요. 계속 하던 일만 반복하게 만들고 턱 근육들도 만약에 늘 비슷한 패턴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을 때는 뭐 새로운 근육들의 움직임들이 없어요. 근데 뭔가 씹는 패턴이 달라진다거나 음식물의 형태들이 달라진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일을 새로 하게 되면 뭔가 변화들이 조금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져요, 뭔가들. 효율성의 측면에서 아니라 그것들이 새로운 상황에 대한 그것들을 인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만약에 어디 치과를 가서 뭔가 치료를 받거나 치아를 하게 되면 몇십 년 동안 썼을 때랑은 아무래도 상황이 달라져요.
그러면 쓰게 되는 근육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뇌에서 그것들을 인식해서 뭔가 새로운 상황이구나. 이럴 때는 이런 근육들도 움직이고 이렇게 혀를 움직이고 볼을 움직여야겠구나. 원래 늘 하던 대로 하고 있으면 거기에 적응되기 때문에 그렇게 새로운 근육들을 움직이고 새로운 근육들에 힘을 주고 뭐 효율성의 측면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들이 들어왔으니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변화들이 생기게 되면 얼굴 근육뿐 아니라 주변의 전체 근육들의 영향을 좀 받게 돼요. 그래서 뭐 눈도 약간 뭐 아프거나 이거 목 뒤도 아프거나 해서 새로운 이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럴 수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하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뭘 식사하고 저작하는 것 자체가 저작근 턱을 움직이는 근육 위에도 몸, 얼굴 두경부 전체 근육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제 교합의 변화들이 크게 생겼을 때, 이가 전체가 없다가 틀을 했다거나, 전체 임플란트를 해서 뭔가 교합 변화가 크게 생겼을 때는 머리도 아프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제가 여러 가지 임플란트를 이제 고찰들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제 거를 이제 이를 껴보고 나면 미세하게 어떤 근육들이 움직이는지,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를 찾아서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치료받은 지 1년 정도 되는데 왼쪽 어금니 아래가 시린데 특히 사고 꿀등 먹을 때 심한데 치아 안에 있는 신경의 감각이에요. 치아 안에 있는 신경에 염증이 생겼을 때 이제 시리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염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발적으로 시간이 좀 지나거나 몸 상태가 안 좋거나 하면은 자발적으로 회복되는 염증과 회복되지 않는 염증 두 가지가 있어요. 치아 안에 있는 신경에. 그걸 치수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실이라고 하는 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거는 온도, 열 자극, 화학 자극, 뭐 물리적 자극, 뭐 여러 가지 의해서 치아에 자극을 줄 수가 있거든요. 평소에는 괜찮지만 차가운 거, 온도 자극 차가운 거에도 실릴 수 있는 건 거고, 게다가 씹으면 단단한 힘이 들어가니까 자극을 줘서 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충치가 있으면 실릴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미세한 균열이 있으면 시릴 수도 있는 거야. 그게 심한 정도가 시리게 너무 많이 시리고 지속적으로 시리다 하면은 신경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자극들 조금 줄여주면 될 수 있어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시린 경우들은 힘이 조금 덜 들어가게 높이를 좀 조정한다거나 그러면 화학 자극을 주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좀 피하면은 덜 시릴 수도 있는 거죠. 윗니 아래 치아가 뿌리만 남아있고 비어있어요. 윗니가 많이 내려앉은 상태인데 윗니를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까요? 이경 언니 빼고 아래뒤가 빠지게 되면 윗니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모든 치아들은 다 움직여요. 내려오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정을 해서 원래 위치를 집어넣는 건데 시간이랑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보통 이를 잘라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치아 머리만큼 아래뒤가 빠져있게 되면 윗니가 내려와서 머리보다 다 이상 내려온 경우는 그런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빼거나 아니면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거고, 한 치아 머리 부분에 반 정도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얘를 잘라서 크라운이라는 신경치료를 해서 씌울 수 있어요. 씌워서 높이를 맞춰서 할 수 있죠. 임플란트 연결 치아도 튼튼한가요? 임플란트라는 건 임플란트 개수만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는 임플란트랑 임플란트 사이에 임플란트 브릿지라는 거 하게 돼요. 연결 치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턱의 크기에 따라 좀 달라지고요. 임플란트랑 임플란트 사이가 너무 가까우면 좋지 않기 때문에 턱이 좀 작은 분들은 듬성듬성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연결하는 치아를 사용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튼튼하다 아니다의 문제는 아닌 거고, 뼈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고, 앞니 같은 경우에는 이하 개수만큼 이들이 폭이 좀 좁기 때문에 이 개수만큼 임플란트를 심기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연결 치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꼭 그게 연결 치아로 나쁜 건 아닙니다. 세라믹 인내를 치료한 어금니가 치료 한 달 후부터 뻐근한 느낌이 생겼는데 쉬는 증상은 없습니다. 증상이 생긴 지 한 달이 넘었는데 너무 신경 쓰여요. 인내인은 뭐냐면 충치를 파내고 본을 떠서 치아 색깔 나는 재료, 이제 세라믹이라는 것들을 떼어서 집어넣는 경우가 이제 인내가 되는데요. 안쪽에 집어넣는 치료다 보니까 인레이라는 게 전체 크라운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인레이라는 것 자체의 한계점은 안에 넣으니까 그 재료가 쐐기처럼 치아를 약간 벌리는 자극을 줄 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 자극들은 사라질 수 있는 건 거고, 한 달 정도 되면 아주 오랜 기간은 아니신데, 만약에 세라믹 같은 경우는 강도가 치아랑 비슷한 정도의 센 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라믹 인레이였다면 안쪽에서 치아를 약간 벌리는 웨징 이펙트로 가는 웨징 이펙트에 의해서 자극을 조금 줄 수가 있어요. 높이들이 조금 높다거나 아니면 힘이 좀 많이 가는 경우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으시니까 가만히 계실 때 증상이 없다 그러면 질기거나 단단한 음식을 조금 피해 보시고, 그래도 증상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 치과를 방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웨칭 이펙트에 의한 요소들이 한 가지 있을 수 있고,
그 인레이라는 거는 세라믹을 파내고 나서 그 치아랑 인레이를 붙이게 돼요. 붙일 때 이제 접착제를 표면 처리를 하게 되는데, 아면 접착제들이나 이런 것들이라는 것들이 다 그러니까 몸에 문제는 안 일으키는 거지만 화학적인 제품들을 이용해서 표면 처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치아나 이런 것들 자극을 조금 주게 돼요. 붙이는 과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극을 좀 줄 수 있기 때문에 자극이 가라앉는 시간들은 조금 아무래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임플란트를 하고 나면 사용하는데 기존 치아랑 비교해서 어떤가요? 임플란트를 하기 전의 상태가 어떤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충치로 인해서 이를 빼서 임플란트를 한다 그러면 자연치랑 거의 똑같을 수 있어요. 잇몸 뼈랑 잇몸 상태들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치주 질환이 심해서 잇몸이 안 좋았다 그건 개수의 많고 적은 임플란트 개수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기 전에 잇몸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인공적으로 뼈를 만들어야 되고 이식을 하다 보니까 상태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조금 안 좋을 가능성이 있죠. 같은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뭐 주변에 얘기되면 나는 뭐 임플란트 하고 나서 전혀 티가 안 나고 자연치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분의 하기 전 상태가 좋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타고나는 것들을 극복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타고난 것들이 좋았던 분들은 그게 뭐 충치로 빠지든 뭐 잇몸 질환으로 빠지든 간에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훨씬 더 결과들이 좋죠. 그렇지만 잇몸이 워낙 안 좋고 뭐 해도 자꾸 실패하고 막 이렇게 안 좋은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은 뭐 하기 전 상태가 어떻는지가 임플란트가 진짜 자연치와 똑같으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솔자가 어떻게 잘하냐 아니냐도 영향을 받긴 하지만 환자분의 상태가 어떻는지가 가장 더 중요한 요소긴 합니다. 최근에 임플란트를 좀 많이 했는데 양치질 언제부터 하는 게 살이 아무래도 4주가 걸려요. 4주. 잇몸 살 안에 이제 뼈가 있는 거고 뼈 안에 이런 임플란트를 심는 거잖아요. 나살 뿌리를 심고 좀 기다릴 텐데 살이 아물려면 4주는 걸리기 때문에 한 달 정도는 지나서 양치질을 이제 단단한 살이 조금 되어야 치질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음식물이나 세균들이 껴있는 거 좋지 않기 때문에 양치질을 안 하시면 당연히 안 좋죠. 그래서 가글액 같은 걸 해서 세균들이 끼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물로라도 음식물이 끼지 않게 헹궈주시고 뭐 제대로 식사는 못 하시겠지만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면 가글액으로 세균들이나 음식물 잔사들이 끼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2개씩 양쪽을 해야 하는데 하루에 가능한가요? 음식 섭취도 지장이 없나요? 2개씩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이제 얼마든지 한 번에는 가능하시고 초기에는 어금니가 수술하면 불편하죠. 그쪽 하신 쪽 2개 정도만 이쪽을 하셨다 그러면 뭐 반대쪽을 드셔야 되는 거고, 아무래도 이가 많으셨던 분들은 한두 개 이게 빠지면 그거 되게 불편하게 많이 느끼세요. 근데 이가 전체가 없던 분들은 어차피 그전에도 약간 잘 못 드셨었기 때문에 크게 뭐 불편함을 못 느끼긴 하거든요. 그래서 기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하초코님 내비게이션. 실제는 내비게이션은 아닌데 이제 그 표현을 내비게이션이라고 쓰는 거고, 가이드 서저리를 이제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수술을 하기 위한 틀을 만드는 거를 이제 가이드 서저리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내비게이션이라는 건 사실은 길을 따라가게 만든다고 해서 임플란트 드릴을 신기 위한 호를 만들어서 여기 만약에 여기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아무래도 손으로 할 때보다 좀 정밀하다 할 수 있는다고 하는 거긴 하는데 수술이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 이렇게 하면 되게 빠르죠. 그래서 요즘에 젊은 분들은 이 가이드 서저리를 주로 배우고 시작하니까 실제로 이거 없이 수술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긴 하죠. 근데 이제 부푼이 그래서 수작업이 훨씬 더 정밀하긴 하거든요. 아주 잘하는 수작업의 경우에 있어서 아주 숙련된 전문가들은 이런 것보다는 더 정확하게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숙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걸 쓰게 되면 오차를 좀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라고 봅니다. 사실 이 오차도 약간 흔들림의 오차들이 있어서 가이드라고 다 정확한 건 아니고요. 조금 더 수월하게 방향이나 위치나 깊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미리 CT에서 보고 분석한 대로 심을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사전에 이런 것들 제작해야 되는 거니까 시간이 조금 더 들어가고 이런 제작 비용들이 조금 더 들어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장점이 더 많고요. 원레이저 임플란트 시기로는 아무 문제 없으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임플란트 치아와 기존 치아에 틈이 있어서 음식을 많이 끼게 좀 불편합니다. 임플란트 하기 전에 잇몸 상태가 어떤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공간들이라는 게 잇몸이 많이 꺼져 있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공간들이 좀 생겨요. 그래서 음식물이 좀 낍니다. 그러니까 치실 같은 거 치간 칫솔을 좀 써야 되는 단점들이 있고, 아무리 튼튼한 치아도 조금씩 움직여요. 근데 임플란트는 뼈에 딱 들어가고 나면 안 움직입니다. 꽉 아무리 간격을 잘 맞추고 이렇게 딱 하더라도 꽉 씹는 순간 이게 딱 벌어지는 음식물 쑥 들어가죠. 그래서 빡빡한데도 끼는 경우들은 얘가 덜 움직이게 만들어서 약간 조정을 어느 정도 할 수는 있고요.
근데 위아래로 잇몸이 많이 꺼져서 치아가 길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잇몸을 쌓여 있어야 되는데 길어지면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 부분에 공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건 음식물 좀 낄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질문사항 주시는 거 있으셔서 질문 드렸고요. 오늘 두려워 마시고 이거 안 좋으시다면 임플란트 시술 받고 건강하게 회복하셔갖고 좋은 식생활 하시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